한 주간 뉴스의 핵심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오늘도 CBS 김중호 기자 그리고 오랜만에 CBS 장규석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기 전에 그 뉴스 쏙쏙은 방송이 끝난 뒤 유튜브 채널 노컷에서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우리 장규석 기자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2주 사이 뭐 달라진 거 없나요? 회사나 아니면 뭐 그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요? 네. 네, 제가 지금 서울시에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서울시도 우리나라입니다. 서울시도 많이 바뀌었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장규석 기자 얘기는 이따 듣기로 하고요. 네. 우리 처음에 이제 김중호 기자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우리 김중호 기자 예전에 우리 지난 방송에서 한일 정상회담 으로 인해서 이제 한미일 삼각공조가 더 돈독해질 것이다 이 얘기 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네, 사실 외교 관계라는 게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우리 외교 대상이 되는 국가들이 하나같이 국력이라든지 뭐 종합적인 인구, 군사력, 국력 모든 게 우리나라보다 약하거나 아니면 적은 나라들이 없죠. 주변에 있는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전부 어떻게 보면 좀 운이 많이 없는 나라 축에 속해요. 전부 전 세계를 놓고 보더라도 뭐 5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나라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외교가 참 우리 어느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거기다 또 우리나라는 또 위에 바로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쉽지가 않은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나오는 외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교 상대국에서 환영을 받고 국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상한 형태의 외교가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국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일본의 기시다 총리 지지율은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요. 예, 뭐 그런 그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다 그렇게 예상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맹점을 찌른 거잖아요. 이 한일 관계에 있어가지고 가장 불편하고 한국인들로서는 뭐 이걸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가지고 가장 이 건드리기 싫은 상처를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실 찌른 셈이 됐기 때문에 그걸 뭐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지는 않았을 거고요. 어느 정도 그걸 예측하는 듯한 발언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예상대로인 결과가 나오고 있죠. 네. 예. 그래서 뭐 일단 일본 측 반응부터 봐야 될 텐데 일본 측 반응이라는 게 처음에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우선 상당한 환영 일색에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그런 것이 나오면서 점점 지금 보면 일본 언론들을 통해 가지고 그 한일 정상회담 내에 비공개된 내용들이 하나 둘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뒷얘기들이 나오고 그렇죠. 있죠. 뭐 이번 주는 오염수 얘기 나왔고요. 예. 독도 얘기도 있었고. 이것도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살라미 전술이라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씩 둘씩 예, 점이듯이 그러네요. 네. 예. 하루 지나면 또 하나 나오고 산케이가 쓰면 뭐 교도통신 쓰고 네. 처음에는 요미우리가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네. 근데 다들 하나같이 보면 윤 대통령에게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쪽에서는 이것을 갖다 하나같이 청구서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죠. 네네. 하나만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엊그제 그 대통령실도 반박을 했던 후쿠시마 방류. 교도통신이 보도했죠. 이거를 갖다 교도통신 같은 경우에 그 제가 일본어를 못합니다만 영자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를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원문을 그대로 해석한 걸 한번 읽어보면 한국의 윤 대통령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려는 일본의 계획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말을 일본 의원들에게 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수요일 말했다. 외교 소식통을 인용했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는 외교 소식통이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교부. 외무성이죠, 외무성. 예, 그러니까 그쪽은 외무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건 일단 오염수 방류는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뉘앙스로 들리죠. 네. 윤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에 인용부가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방류수 문제 해소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
이달 초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일본과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 다당적 단체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회의에서 방류 계획의 안전성에 대해 일본에 보다 철저한 설명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요구 사항도 들어가 있긴 합니다. 네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회피했다. 이해하려는 노력이라는 건 일본 측의 노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노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회피해 한국 국민이 일본의 계획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생각이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다짐은 오랫동안 식어버린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 교도통신이 어떤 의미를 보였냐면 올 봄부터 여름까지 태평양으로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하려는 일본의 계획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경고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이웃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쳤다. 하지만 한국의 호응으로 약간의 압력을 덜 수 있게 됐다. 이거를 한국의 호응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네요. 아예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략을 하고 나면 여기서 의미 있는 구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왜 그랬을까? 여기에 대한 교도통신의 보도가 나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강화하고 조만간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은 여전히 일본과의 경색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중의 이해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북한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이게 3월 29일자 교도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오보다. 네, 일관돼요. 모든 일본 지금 언론에 대해서 뉴스다. 뉴스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NCND 사실 이런 경우에서 NCND라는 건 사실상 수긍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이해는 합니다. 다 아니다라고 얘기해야죠. 네,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과 여당은 모두 없던 일이라 반박은 하고 있지만 이제 없는 거 이렇게 언론에서 쓸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뭐 일본도 우리나라랑 뭐 그 언론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돌아가는 언론 시스템에 이런 거는 우리나라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그 정부 그 대한민국 정부 시작될 때부터 우리나라 사법부도 그렇고 많은 부분은 일본의 시스템에서 따왔기 때문에 초기 언론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도 일부 남아있는 언론의 도제 시스템이라든지 취재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일본의 언론을 그렇죠. 따온 부분들이 네. 많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우리 그 업자들끼리 얘기할 때는 일본어들도 많이 일본식 나와 있어요. 용어들이 많죠. 아직까지 남아요. 맞아요. 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안에도. 그냥 우리들끼리만 쓰는 네. 용어긴 네. 하지만 속어들 중에서 일본어도 맞아요. 많이 남아 네. 있어요. 아시죠? 네. 그래가지고 많이 싫어하는 단어들, 뭐 마와리 이런 거. 예. 그런데 그렇죠. 여기다 심지어 교도통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외교 소식통이라고 또 사실상의 그 자기 출처를 갖다가 어느 정도 밝힌 거거든요. 이거는 아마 교도통신도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를 봤을 때 그냥 뭐 익명 소식통 정도로 나오게 됐을 땐 당연히 더 쉽게 반박할 것을 예상하고 넣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들이 보면은 저 정도로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거의 네. 연예부 기자들 붙이듯이 연예인한테 그렇죠. 거의 그 정치인하고 이런 데 다 붙여요. 그래서 한국 언론들이 정치인이나 이런 데 저기 마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밀착해서 마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외교 소식통에서 나왔다 하는 얘기는 거의 그러니까 외무성의 고위 간부가 이 내용을 얘기를 한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교도통신 같은 경우는 뭐 그렇죠. 일본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대목에서 봐야 될 게 뭐 물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사실관계 확인보다 좀 더 우리 속된 말로 해서 좀 더한다거나 내용을 좀 과대 포장하거나 해석하거나 또 이게 국익이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나치게 우리 쪽이 유리하게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렇죠. 있을 수 있다는 걸 아니 감안해야 일본 된다. 필터를 끼웠을 수는 그쵸. 있죠. 그래서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네. 다만 지금 얘기했다시피 이게 단순히 우리 정부에서 부인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거를 없는 그렇죠. 없는 얘기라고 식의 할 수 뉴스로 치부할 수 있냐는 거죠. 음. 더더군다나 일본과 일본 정부와의 관계는 네. 특히나 이제 자민당 정부 하에서 그 아베 전 총리죠. 그런 약간 극우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해지는 현재 일본에서 일본 매체들 특히 여기서 나온 게 뭐 교도통신은 통신이긴 하지만 네. 뭐 주로 많이 보도하고 있는 매체들이 산케이, 요미우리, 네.
뭐 이런 쪽들이 보면 더군다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굉장히 그 극우적인 색채가 강한 매체들이잖아요. 네. 정부와의 뭐랄까 그 우리로 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검언 유착 같이 그 유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네. 사실상 보면. 그래서 그리고 또 극우적인 그런 지분이 상당히 현재 자민당 정권에서도 크죠. 크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과연 이게 단순한 그 기자들의 열정적인 취재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일본 정부의 네. 사실상의 다음 프로세스가 일본식의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은 모두 없던이라고 반박하고 있죠. 당연히 반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랬다고 할 수는 없잖아. 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을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지만 네네. 이거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오픈을 하라는 말이요? 실질적으로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상들 간의 비공식과 그 외교 관계에서 비공식과 공식을 나누는 이유는 명확해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네. 묻어줘야 돼요. 그리고 외교 관계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공식 발표입니다. 그래서 공동 성명, 네. 공동 기자회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공식적으로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게 해야 아무래도 좀 더 심도 그쵸. 있는 네. 얘기가 오가고 더 그 효과적인 그런 외교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거기서는 속내를 터놓을 필요도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이거를 갖다 만약에 전부 다 일일이 다 각자 국내에서 이걸 갖다 터놓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는 비공식과 공식의 차이가 없어지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일본 측의 태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비공식적으로 한 얘기를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흘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불쾌한 반응이란 것도 맞고 네. 굉장히 비열하다는 평가를 해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사실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교도통신에서 나온 얘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총리한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일본 의원들하고 관계에서 얘기를 했다는 말이고 거기서 그렇죠. 이제 흘러나왔던 얘기들인 것 같은데 사실 의원들은 이제 그 정상회의하고는 다르게 조금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저런 자기들의 관심사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텐데 그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정말로 이제 윤 대통령이 그랬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교도통신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이제 산케이 신문 보도 같은 경우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독도 이야기를 했다. 네. 예, 뭐 이런 얘기들 나와요. 그 다음에 독도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 예, 그 다음에 그 위안부 합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수하라 이런 식으로 기시다 총리가 이제 언급을 했다는 건데. 뭐 했을 수는 있겠죠. 했을 수는 있겠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했다는 그 여부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걸 갖다 얘기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저런 식으로 보도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 산케이 쪽에서도 예측하는 결과는 뻔한 거거든요. 부담을 지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그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네.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것과 같은 뉘앙스를 보이는 보도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일본 내부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공격 무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할 일은 하겠다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일 외교를 재개할 때부터 네. 사실 우려가 됐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면 구상권 청구는 이제 다 없다라든가 뭐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되게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때도 너무 성급하다, 좀 거칠다 이런 비판은 제기돼 왔는데 그 연장선일까요? 지금 이런 결과가?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도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대일 관계를 어느 정도 복원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네.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의 포지션에서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의 공간, 스페이스는 남겨둬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네네. 우리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갖다 하겠어 해가지고 관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적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페이스를 가급적이면 신경 안 써도 되는 나라는 몇 없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이런 나라들이죠. 뭐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사실 우리 쪽에서 그걸 야 너희들 그렇게 못해라고 얘기하기 힘든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여지를 많이 남겨두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변수들이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실 지난 정부의 대일 외교도 굉장히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점에서는 보면 그렇죠. 좋지 않은 외교였어요. 너무 척을졌던 점에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일본과 그냥 평생 안 만나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럼 외교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데 너무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죠. 근데 거꾸로 이번 정부 들어서 윤석열 정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있어서 가장 약점이라고 우리가 됐던 부분은 다름 아닌 외교 안보였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정말 경험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초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죠. 초보 중에서 생초보인 분야이기 때문에 다들 조마조마 거기다 또 우리나라 외교 문제가 얼마나 또 민감합니까. 그랬는데 너무 보면 처음부터 보면 아주 그냥 강력하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시나 우려됐던 건 뭐냐 하면 공동 기자회견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너무 단정적이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간을 남겨두지 않았어요. 구상권 청구는 다시는 없을 겁니다. 이런 거는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공식 회담에서 비공식 정상회담 기시다 총리에게 그렇게 몇 번이나 다짐을 해주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일본 기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었나? 그렇죠. 그 얼마든지 좋게 여지를 남겨둘 수 있는 그런 화법은 그 외교적 수사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 정치인들 그걸 되게 잘해요. 우리들이 제일 열받은 게 뭡니까? 절대 사과를 안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일본 측에서는 최대한 여지를 남겨놓는 거거든요. 일본도 그런데 우리나라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 그리고 그 전에 앞서가지고 이런 민감한 문제에서는 여체 쌍방이 있는 겁니다. 일본이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있잖아요. 피해자들이 있고. 이런 민감한 문제를 다룬 데 있어가지고 그러면 가기 전에 당연히 먼저 선제적인 국내 여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설득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반발은 더욱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 예측됐다는 점에서는 그리고 그 예측했던 대로 그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참 답답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단호하고 그렇게 급하게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추진해야 됐던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거기는 아무래도 좀 이제 얼마 전부터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아무래도 미국하고의 관계들 좀 뒤에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관계에서 이제 한미일 이제 밀착 관계를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무 좀 약간 좀 조심성은 없었다는 느낌이 좀 들죠. 그리고 지금 장규석 기자가 얘기했던 거에 더 붙이자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보수에 언제나 외교적 트라우마가 있죠. 미국과의 관계에 저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의 중요한 중요한 요소가 뭐겠어요? 바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봤을 때도 외교적 측면에서 봤을 때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이나 참 이 북한의 딜레마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강박관념 비슷해요. 보수는 뭐냐면 어떻게든 북한의 위협을 갖다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위험보다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그 위협을 그런 반면이 있는 반면에 또 진보 같은 경우에는 그 통일이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친밀한 관계로 나가야 되고 여기로만 가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유연성이 없어요. 이게 북한에 대한 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잖아요. 사실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불확실성이거든요. 상대방이 내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잘 모를 때 모호할 때야말로 외교적인 그런 역량이 힘이 커지는 건데 북한 문제만 나오면 우리 그런가요? 정부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뻔하잖아요. 북한도 그걸 알고 있고 미국도 알고 있고 일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북한 문제라든지 민감한 문제 됐었을 때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밖에서 외교적 협상을 했었을 때 쉽게 뭔가 헤게모니를 잡지 못하는 이유가 뻔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나올지 뻔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뭐 교도통신도 그렇게 분석을 했잖아요. 북한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나오느냐.
한 가지다. 이게 우리가 언제 데자뷰가 되냐면요. 옛날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말년 사드 들어올 때 시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때도 뭐였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전까지는 일본하고 정말 대화도 안 했어요. 위안부 문제 때문에. 네. 심지어는 보수 세력 내에서도 야 일본하고 이렇게 쳐고줘도 되니라고 비판이 나왔었는데 정말 제가 그때 확인해 보기로도 그 일본 외무성 이런 쪽하고 진짜 접촉조차도 안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확 바뀌더니 위안부 합의가 나와버렸잖아요. 네. 그 배경에는 오바마 정부 그 미국의 압박이 있었고 근데 거기가 그게 돌아서게 된 이유가 뭐냐면 북한이 갑자기 언제부턴가 박근혜 대통령이 망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거의 그 확신적인 그런 발언들을 내쏟기 시작했어요. 북한이 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 막 했었거든요. 그 보수의 어떤 외교란을 통해서 북한이 위급 상황이고 곧 망할 것 같다는 어떤 정보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믿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급해진 거야. 그러니까 야, 뭐 전쟁이 날 수도 이런데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미국밖에 없잖아. 근데 미국이 전제 조건을 거는 거죠. 야, 삼각동맹 해야 돼. 일본과 관계 회복해.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의 그런 협상이 나왔다는 그 분석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보게 되면 굉장히 유사하다. 같은 보수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런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 굉장히 흡사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뭐 한일 정상회담의 후폭풍도 있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한미 정상회담이잖아요. 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럼 이거 우리 정부가 과연 잘 수습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불안 요소들이 많죠. 특히 그 외교 안보 라인도 지금 뭔가 되게 불안해 보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인적 네. 교체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는 뭐 국가안보실장마저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바뀌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아, 근데 그 블랙핑크 때문에 바뀌는 건 정말 사실은 그 해명 때문에 더 사람들이 의혹이 증폭되고 있죠. 해명이 너무 이상하잖아. 예, 블랙핑크가 이 정도였나? 아니 한일 정상회담 하고 합의하고 이제 미국이 환영한다 하고 이제 레드카펫까지 쫙 깔았는데 갑자기 블랙핑크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틀어진다는 게 참 좀 근데 코미디 같아요. 뭐랄까요? 그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 모든 분야에 있어가지고 사실 가장 지금 우려스러운 것들이 뭐냐면 대통령의 그립감이 너무 강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봤었을 때 그렇게 만기 칠남형으로 가기에는 지금까지 보내온 행보들이 봤었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보면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는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예전에 상김들 같이 모든 그 정치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같이 너무 그립감이 강하게 나간다라는 지적이 많았고 실제로 거기에 의한 부작용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특히 이 외교 안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 참모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외교 안보 분야 같은 경우에 참모진들이나 이런 부분의 일관성은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뭔가 이렇게 너무 지금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확신에 차가지고 이 부분에서도 야 그냥 내가 책임질 때까지 해. 이런 기류로 나가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게 그 옛날 검찰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의 일 스타일이긴 해요. 그렇죠. 외교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검찰총장한테는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이 뭐죠? 사표 던지고 나가는 게 책임이에요. 그런데 외교 이쪽에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해. 잘못됐어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국가 이익과 국민이 달려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긴 하죠. 대통령의 업무라는 게. 근데 만약 근데 다른 것과 외교의 다른 건 뭐냐면 다른 업무는 대통령이니까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지만 이거는 파트너가 다 우리보다 센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마음대로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고. 어쨌든 이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또 참모진이 다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